자, 정치권 이슈를 살펴드리겠습니다. 조차가 파헤친다. 한국정치학회 이사시죠. 조경근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건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어제 그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이 있었는데 두 분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소회부터 좀 여쭤보고 싶네요. 조경근 교수님. 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정청래 의원하고 둘이서 이제 마지막 최후 변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저는 정 의원이 그 88년에 있었던 그 얘기에 좀 저도 그때가 그 시절이라 공감을 좀 했고요. 또 대통령 모습은 좀 심히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 정도로. 예. 짧게 뭐 구체적으로 뒤에 또 말씀 나눌 거니까. 차재건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뭐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저는 윤석열은 윤석열했고 정청래는 정청래한 그런 변론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변론에 앞서서 양측을 변호했던 변호사들의 어떤 변론 수준의 차이도 저는 너무도 명백했다,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특히 저는 뭐 근데 청구인 측의 장선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마지막 변론 과정에서도 조목조목 증거 중심으로 해서 팩트 중심으로 이렇게 따져가는 모습이 대단히 전 인상적이었는데, 김계리 변호사가 아마 제가 볼 때는 그쪽에 이 피청구 측에서 가장 내세우는 변호사였다라고 보는데, 네. 그분은 스스로가 개몽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참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날 11차 변론을 지켜보던 윤 대통령이 오후 9시 3분쯤에 이제 재판장에 나타나갖고 최후 진술 원고를 약 1시간에 걸쳐갖고 읽었거든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에 대해서 대통령의 최후 진술, 변호인단의 변론을 종합해 보면은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득력 있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이래 말했습니다. 일단 조경근 교수님,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이제 아까 김계리 변호사 이야기도 했는데, 야당이 그동안 어떻게 탄핵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목 잡기를 했느냐 하는 거를 굉장히 길게 설명을 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을 아마 우리 그 국민들께서 보시면서 저것도 참 문제이구나라고 생각은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이죠.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정치의 정점이거든요. 누구보다도 정치를 통해서 국내 문제건 해외 문제건 풀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정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선택한 것이 선택해서는 안 되는 계엄이라고 하는 수단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게 문제라고 정치학자 양 사람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차재건 교수님. 뭐 저는 윤 대통령이 뭐 1시간 가까운 그 최종 변론을 통해서 나왔던 말들의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저는 전혀 개몽되었을 가능성은 0%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 변호사식이나 돼가지고 정말 그런 논리에 개몽당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저는 일반 국민들은 절대 개몽될 포인트를 어떤 것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말들 그냥 종합했고 더 이상 조금이라도 진전된 내용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했던 그런 최종 변론이었고, 최종 변론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감동을 시키고 끄집어내려고 하는 뭔가 페이소스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페이소스를 저는 전혀 느낄 수 없었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사과하는 모양새는 좀 취한 것 같은데, 문제는 뒤에 이제 다시 돌아가면 개헌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 사과라고 하는 것들도 대단히 형식적인 사과인 겁니다. 그 사과는 누구를 위한 사과냐면 아마도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국민들 조금 불편하게 죄송한데 이 사과의 핵심은 뭐냐면, 나를 믿고 따라준 나의 지지자들에 대한 내가 이렇게 더 이상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과로 저는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진심이 모든 100%의 국민들을 향한 사과라고 저는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그냥 여쭤볼게요. 조경 교수님, 최종 결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굉장히 애매하다고 할 수 있지만 아마 인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건 교수님은 뭐 인용? 저는 뭐 애매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저는 8대0 그냥 인용 아니면 더 이상 답이 없다. 알겠어요. 만약 이게 8대0이 아니고 정말 7대1, 6대2로 하더라도 저는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네.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좀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정치권이 정당 지지율 같은 이런 여론조사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이유 조경구 교수님 뭐라고 보십니까? 뭐 저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중도가 거기에 움직여 가지고 어느 쪽을 선택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보와 보수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현재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이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두 당에서 대선 후보들이 정해지고 물론 이거는 이제 인용을 그 전제로 한 거지만은요. 네네. 그래야만이 제대로 되고 이제 아이고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그 여론조사 결과가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먼저 좀 치고 나가는 것 같아요. 최근 자신을 준비된 대선 후보라고 평가했고 일단 조기 대선 올라가면 나는 직을 내놓고 그 다음에 바로 출마를 하겠다. 근데 그는 가봐야 알고요. 홍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먼저 치고 나오는 부분이 있고 예. 항상 그분은 먼저 치고 나왔습니다. 나왔지만은 저는 이제 명태균 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가장 큰 관문이 있긴 하지만 여러 괜찮은 후보들이 기다리고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본인은 명태균 리스트의 명자도 절대 그런 일 없다. 계속 지금 그 얘기는 하고 있어요. 차재훈 교수님, 홍준표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그분은 정말 이게 거의 정치적 생명이 끝날 날이 얼마 안 남으신 분이에요. 그거 누구보다도 자기가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럼 자기 앞에 엄청나게 크나큰 죽음의 위기가 왔기 때문에 마지막 저는 비명을 질러야 되는 거죠. 저는 지금 그 비명을 마지막으로 지르고 있는 단계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거짓말들이 지금 속속 명태균 씨의 그 리스트가 밝혀지고 명태균 폰이 까지면서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드러날 거 수도 없이 많은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보면은 이렇게 명태균 리스트가 다음 대선에 굉장히 결정적인 어떤 부분이 될 거다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참 비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정치에서. 예. 그렇죠. 저는 네.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 뭐의 비리라든지 이런 측면에 의하여서 선거가 좌지우지되는 거는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지 이번이 이제 마지막에 그런 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어떤 한 인물이 이렇게 방대하게 수많은 정치인들과 네, 네. 연결고리를 가지고 뭐 같이 메시지도 나누고 녹취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또 그리고 이거를 뭐 다 그냥 뭐 명명백백하게. 근데 그게 이제 밝혀버리니까. 정치적인 어떤 의식이나 센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치를 해 나가면서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우리가 이제 요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한국 정치에 있어 왔고 그런 거는 비일비재하고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 안 받아주면은 선거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전부 내치고 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고 자체가 굉장히 낡은 한국적인 정치 사고라고 하는 겁니다. 내쳤어야죠. 그런 것들은 발도 못 붙이게 했었어야죠. 바뀌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저는 그 내치기가 굉장히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내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 생명을 그분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갖고 있고 그런 영향을 갖추신 분이고 그런 대우를 받으신 분이에요. 제가 볼 때 명태균 씨는 명확하게 말하면 윤 대통령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그다음에 저는 랭킹을 갖고 있는 정치적 영향을 갖고 있는 분이 되어버린 겁니다. 네.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정치인들이 여당의 정치인들이 거기다가 생명줄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떴다. 네, 그렇게 네. 평가를 해야 그러니까 될것 처음부터 같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은 없는 거죠. 네. 하나하나 이렇게 걸쳐지다 보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걸쳐지는 순간부터 이 어때 판단력을 가지고서 내칠 거는 내치는 정치인이 필요하지 않나 앞으로는 그런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없어진 거죠. 됩니다. 예. 이제 다시 대권 주자 얘기를 좀 돌아와 갖고 이 외에 또 안철수 의원이 이 시대 교체론을 내세우면서 대권 도전을 좀 시사를 했습니다. 조경gun 교수님.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전에 그 이름을 덜먹여 미안합니다만 유승민 의원 같은 네, 네. 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좀 이렇게 독불 장군으로 치고 나가는 분들이 새를 뭐 없지 못하는 게 한국 정치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자기 나름의 정치적인 철학이 있고 가는 길이 있지만은 이상하게도 주위에 사람이 모이지 않는 한국 정치의 또 일부분은 뭐냐면 사람이 모이고 새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건 뭐 예, 어느 예.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힘이 없는 그런 부분이 안타깝게 느껴지죠. 예.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는 차재근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오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글쎄 어떤 메시지는 내는데 구체적으로 뭐 조기 대선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어서 차정현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분은 지금 자기 예컨대 홍준표 시장하고 동일한 상황이죠. 지금은 홍준표 시장 명세균 한금포원에서 홍준표 시장을 지금 콕 집고 계속 그 정보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다음은 누구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저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가 더 어려운 상황일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 대선 레이스를 그냥 달려나가는 준비를 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좀 정중동하면서 사태의 추이를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이 민주당의 이 강력한 대선 후보제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론 우클릭 행보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중도 보수를 포괄해야 된다. 네. 근데 저는 현명한 어떻게 보면은 왜 저러지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굉장히 우리 차 교수께서도 늘 지적을 했지만 실용주의적인 그런 분이고요.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또 민주당에서 확실하게 리더십을 잡고 있기 때문에 중도 보수로의 확장을 하는 거는 정치인으로서는 대선을 앞두고 바람직한 그런 선택을 해 나가고 있다. 처음에 볼 때는 어색하죠. 아니, 민주당이고 진보라고 했는데 우클릭을 해가지고 자본주의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만 그게 시간이 가면서는 먹히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보수 정당인 겁니다. 그거는 민주당이 한민당에서부터 뿌리를 갖고 있고 지금까지 보수 정당으로 저는 계속 80년간 존재해 왔던 겁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이 갖고 있는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고 이제 정치 활동을 하자라고 하는 선언을 한 겁니다. 저는 전혀 이상할 게 없다라고 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진보인 척하고 살아왔던 거죠. 저는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 결코 아닙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을 해주고 있고 생각해보면 진보 정당이었다면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를 가입을 합니까? 가입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때 딱 가입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나와서 노동계를 다 끌어안고 모든 노동계의 말을 다 들어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시장 중심적으로 갔습니다. 차정현 교수님은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고 좋게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아니요. 그게 아니고 자기 본질을 찾고 있는 걸 뭘 그걸 욕을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 재개를 임박한 것 같아요. 일단 본인의 자서전이요. 국민이 먼저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탄핵에도 찬성을 하고 보수를 바라보는 시각 중에서 좀 이렇게 나쁘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옳지 않은 방향으로 보수가 가고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하여서 이제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좀 참신하게 나가려고 하는 건 있지만 가장 큰 변수는 배신자 프레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보면은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이제는 해제될 만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수로 혼자 남아있는 모습이 결국은 배신자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한국 정치가 과연 그걸 벗어날 만큼 뛰어넘을 만큼 그렇게 변화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대신에 이제 만약에 명태균 리스트에 의하여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유력 주자들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또 다른 변수로 한동훈 대표가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고 보죠. 예, 차정현 교수님.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인 센스가 있으면 처음으로 내놓고 출판을 하는 그 책의 제목이 국민이 먼저입니다만 너무 저는 지루하다. 조금 더 혁신적이고 센세이션한 좀 제목을 좀 뽑았으면 좋겠다. 제목을 어떤 걸로 좀 추천해 주십니까? 저는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제가 볼 때 국민이 먼저입니다라고 한 이유는 예컨대 사람이 먼저입니다라고 하는 노무현 대통령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저는 그런 정도의 센스 가지고 정치하시면 참 어렵다. 저는 그것보다는 한동훈 대표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좀 오늘 진짜 제가 충격적인 그런 걸 접했는데 어디 신문에 난 그 기사에서 한동훈 대표가 자기를 살려준 이재명 대표를 보고 저 사람이 계엄령할 사람이다라고 찍어버렸어요. 네네. 그런
가지고는 한동훈 대표 정치 오래 못 하십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이더라고 얘기를 예, 했더라고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고. 네, 참 예, 이재명 예. 대표가 그렇게 예. 라이브에서 안 했으면 그분 목숨 유지하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아마 한동훈 지금 대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거 이재명 대표를 치고 나가야만이 자기가 뜬다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어떤 일단은 전술을 대장점은 네.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전술을 한동훈 전 택한 것 대표에 같아요. 대해서 예. 근데 잘한 건 아니죠. 네. 근데 이제 배신자 프레임 뭐 나와서 얘기인데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핵 찬반 투표할 때도 찬성표를 던졌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지난 24일 이제 광주를 찾아서 5.18 민주모역 참배하고 금남로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해서 사과까지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왜냐하면은 또 이게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말하자면은 정치의 가장 최전선에 나서기까지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배신자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한동훈까지 해서 소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보면은 오히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정치 행보를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김상욱 의원은 조금 지금까지의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묵한 가운데서라도 자기 할 얘기를 하는 사람이 계속 나오긴 나와야죠. 네. 근데 지역구가 울산 울산이죠. 남갑이라서 네. 거기다가 뭐 시당위원장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시당위원장 예. 물러났어요. 네, 지금. 물러났죠. 물러나라 그래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당협위원장 물러나라고 그 산하에 있는 시의원들 뭐 다 나서서 막 성명 내고 그러더라고요. 그 차재훈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가 정말 진심으로 이런 모습들을 했다면은 저는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괜찮은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정치인의 행동이라고 하는 건 항상 의도를 갖고 하는 건데 만약 정치적 제스처로 그런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이분은 정말 정치적 감각이 있다. 자기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포장하는지 아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분들 아마 친한계에서 엄청나게 반대하고 있고 친한계가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 그 반대를 당하고 그 수모를 당하더라도 견뎌내시면은 저는 어디서든 정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울산에 계셔서 보수 아성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정치하실 수 없으면 민주당으로 돌아서시면 돼요. 똑같은 보수 정당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저는 근데- 그렇게 제안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민주당으로 가면 그 울산에서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것도- 유권자의 마음은 변하는 겁니다. 예. 세상에 어떻게 천년만년 유권자가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세상이 이렇게 알겠습니다. 바쁘게 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동시 청산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조경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살아남기죠. 사실은 이제 뭐 지난번에 그런 선거의 결과도 단 한 석도 못 얻은 그런 선거의 결과를 가지고 왔고요. 또 네. 본인의 나이도 있고요. 거기에 비하면 본인이 이제 했던 당대표도 지냈고 총리도 지냈고 하는 그런 경력도 있고요. 그런데 자기의 지역구에서조차도 선택을 받지를 못한 상황에서 결국 걸고 나올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의 민주당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치고 나온 거지 그게 그렇게 뭐 의미가 있거나 그게 그렇게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아마 마지막 가시는 모습이 아닐까 안타깝게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저는 이분은 더 이상 민주당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저는 논외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더 이상 정치 생명 끝나신 분이에요. 이런 분을 더 이상 전면에 내세워서 입에 담을 필요까지도 저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냥 동시 청산을 필요하다고 말씀하지만 저는 자신 스스로부터 청산을 하셔야 될 분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보니까 이게 비명계 쪽에서 개헌에 대한 입장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어느 정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당장은 탄핵 심판이 먼저다 이러면서 선을 딱 긋는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아마 지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우클릭해 나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네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시간표,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아마 저는 그 다음 단계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미 시작을 했지만은 비명계를 본격적으로 끌어안는 거죠. 네네. 끌어안은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타협점이 나와가지고 개헌을 논의한다든지 왜냐하면 자기 혼자 개헌을 밝히는 것보다는 비명계를 끌어안으면서 개헌에 그런 걸 밝히는 게 훨씬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마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차재훈 교수님 말씀 듣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네. 고맙습니다.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훈 교수,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였습니다. 예고를